그다음에 요 문화교류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그 혼시로 갔던 마지막 사행, 11번째 사행인데요. 그 영조대에 가서, 영조대에는 2차례 사행이 갔고, 불행하게도 정조대는 한 번도 못 갔어요. 뭐 갈 수 있는 기회가 한 4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부 장군의 교체가, 그때는 막부도 이제 후반기니까 여러 가지 정치가 많이 시약해지는데 장군이 4분이나 교체가 됐어요. 그 본래대로 하면 한 4분 정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도 심드렁해요. 돈이 많이 든다 이게요. 그런 만큼 재정 투자할 만큼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거예요. 초빙 하는데 심드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가는 거 뭐 그렇게 마뜩잡게 생각했는데 초청 안 하니까 우리나라도 안 가고 이래가지고 계속 연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용 아낀다고 대마도에서 합시다. 그래, 그래가지고 1811년에 대마도에서 한 걸 마지막으로, 그 대마도에서 할 때는 일본의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열기가 사라진 거죠. 연애할 적에도 상대방이 싫어지면 돈이 아까워진다. 돈이 아깝기 시작한다는데, 이 양국 외교 관계에서도 그러된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 또 그 시기에는 이미 러시아가 남하를 하게 되고, 일본은 또 유럽이라는 창구로부터 전혀 새로운 그런 정보나 과학 정보나 뭐 이런 걸 듣게 되니까 조선어로부터 전해지는 문물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이, 호기심이나 관심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일사항이 그런 식으로 끝나게 되고 마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간 사행이 이것이고, 이 개미통신사행의 문화교류 활동도 가장 활발하고, 또 그 결과물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혼슈를 통과해서 에도까지 간 마지막 사행 21개의 줄을 거쳐가지고 그래 갔고요. 이때 그 정사는 조음이라고 하는 고구마를 이때 종자를 가져와가지고 고구마 재배를 이제 성공한 그 사행이기도 하고요. 조음이 정사고, 그 밑에 사문산에 이제 제술관의 남옥, 그 다음에 서기로는 성대중, 원중거, 김인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22개 주네요. 통과하면서 저런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되고, 또 유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본의 고학파하고 본격적으로 교류, 논쟁까지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행의 교류 활동의 성과물로서 한 번의 사행인데 사행록이 14종이 저술되게 됩니다. 저술되게 됩니다. 이것도 가장 많은 기록이고요. 또 필담 창화집도 일본에서 43개의 필담 창화집이 간행되게 됩니다. 이것도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 가장 활발한 그런 문화교류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요 나중에 화국지란 저술을 남긴 원중거 석인데요. 원중거의 조상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린 거죠. 그다음 필담 창화를 하는 모습을 그린 일본에서 그린 그림인데, 요 굉장히 흔치 않은 그림이 돼가지고 좀 가는데, 요게 아마 사문사가 동시에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대체로 이제 따로따로. 사문사가 동시에 하는 것은 오사카나 에도 가서 이제 막부의 관리들하고 전체적으로 할 적에는 합니다만, 보통 지역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따로 흩어져가지고 각각 접대를 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딱 시문을 주고 하면 이거 보고 나중에 또 답시를 하게 되고, 아마 글씨는 또 사자관이 또 아마 다시 또 글씨를 써주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고 바둑의 다면기라고 있어요. 한 사람이 프로 기사 하나 있으면 여러 사람하고 동시에 돌아가면서 바둑을 뚜주는 다면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 이창호나 옛날 이세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한 50명 상대로 다면기 둡니다. 운동화 딱 갈아 신고 한 50명 상대를 한 보고 삥 둘러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도 전혀 안 하죠. 상대방은 50명 돌 기간 동안 생각하면서 한 수 뜨는데 나는 투투투투투 돌을 떠면서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실력 차이가 점차로 줄어들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필담 창화도 17세기에는 거의 그 수준으로 되는데 18세기가 중반 이후가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툭툭툭툭 던지듯이 상대하다가는 이게 망신을 당하는, 상대와로부터 수준 낮다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데, 하여튼 초기의 모습은 필담 창화라는 모습이 다면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행을 통한 문화 교류의 의미를 보게 되면, 양국 문사들이 교류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문전이라고, 문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강한 그 경쟁의식을 가진 친구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 국가라든지, 혹은 그 뭐 그런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역사라든지, 이념이라든지, 막 이런 어떤 그를 벗어 던지고,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또 같은 유학자로서, 같은 문인으로서, 같은 시인으로서, 같은 의사로서, 화가로서, 막 이런 어떤 그 연대감, 또 인간적으로 공감을 하다 보면, 그런 인간적인 교류를 이렇게 더 깊게, 사귀고, 그런 연대의식이나 우호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그게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문사들 사이에서 소위 그 병세의식, 동문의식, 막 이런 것을 그 공유를 하는 것을 많은 그 남긴 자료나 책에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병세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내하고는 같은 시간 이 안에서 같은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종래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상우천고, 나의 친구는 저 천년 전에 이태백이다. 저 천년 전에 소동파다. 사마천이가 내 친구야.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그 사람들을 친구로 삼는 그걸 이제 상우천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그 시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내 친구를 저 역사 속에서 찾는 그런 어떤 사유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홍대영이가 중국 가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천해지기, 저 지구 바깥에 있는 그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낭떠러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하고 동시대에 사는 사람을 만나서 그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천해지기라고 하는 공간 중심의 사회로 바뀐다. 이렇게 바뀌기에는 어떻게 보면 수준이 비슷해야 그게 가능한 이야기죠. 수준이 비슷할 정도로 일본에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토론해 보니까, 우리가 가깝게 이렇게 비록 공간적으로 떨어져가지고 국경이 막혀가지고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편지를 통해서 교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동시대를 사는, 외국이라고 하는 그 공간적인 그 차별을 넘어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시간적인 걸 넘어가지고 옛날 사람들하고 사귀었지만 지금은 동시대에 이웃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 오히려 그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식, 그 병세의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상당히 생기고, 병세집이라고 하는 그 문집들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그 어떤 그 문집을 편찬하면 그 외국 사람들하고 나눴던 신문들을 많이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게 큰 변화고요. 동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문화, 그러니까 한자, 한문, 유교 문화, 이걸 같이 공유하는 데서 오는 어떤 유대감, 이런 것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오면서 오사카의 그 겸가당회라고 하는 어떤 살롱과 같은 그런 그 문인들의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국경을 뛰어넘는 그 문인들끼리의 어떤 그 병세의식이나 동문의식을 강하게 서로가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도 겸가당회란 게 나중에 더 발전해가지고 혼돈시사라고, 우리나라도 영정조대 가면 동인들의 모임이 많아지는데, 혼돈시사라고 이제 겸가당회가 발전하게 되는데, 그건 굉장히 동인의 그룹이니까 문학 이론도 많이 좀 발전하고 하는데, 그래서 걔들은 그걸 가지고, 문예공화국이다. 일본 안에서는 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럽하고 교류했으니까 그 당시 유럽의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 문화인들의 국경을 초월한 문화인들의 모임을 살롱 문화라고. 그 살롱 문화와 비슷한 것이 경가당회, 갱가도카이에도 그런 게 있다. 그것이 그 뒤에 발전해가 전국 각지에도 그런 게 생긴다.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조선의 이런 그 통일사회원들 만나가지고 그런 동문의식 병세를 느끼면서 이거 동아시아 문예공화국이다. 그 당시 유럽에서 파리의 파리의 살롱 문화가 유럽 전체로 퍼지면서 계몽사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근대 유럽의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근대 유럽의 어떤 문화의 큰 발전에 기여했듯이 이 통일사회원들하고 일본의 경가당의 문사들끼리 교류를 한 것은 이 동아시아 문예공화국이 아닐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바로 처음 다 연암 박지원의 이 안에 있는 소위 연암그룹, 연암 일파의 멤버들입니다.
그래가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홍대용이니 박지원이니 박재관이 뭐 이덕문이 이서군이 이런 사람들하고 다 교류하고 일본에서 나왔던 교류 시집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소개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중국으로 가요. 중국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해요. 그 책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 중국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도 논평, 발문, 서문, 저 시를 또 화시를 갖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또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고, 조선으로 돌아와 그것이 다시 직접 만나지 못하냐 편지로 그 아들 댁까지 가서도 또 일본으로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게 통신사, 여기 연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과 청나라에 직접 결혼은 없었지만 서울을 매개로 해가지고 허브로 해가지고 통신사 이 연행사를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 삼국에서 국경을 넘어서는 어떤 문화인들 간의 아주 수준 높은 격조 높은 교류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동아시아 문화공화국이 아닌가, 막 이런 평가도 요즘은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에 오게 되면 시문 창수보다는 필담을 더 중시하는 막 그런 변화가 생긴다. 그 창수란 것이 막 이제는 뭐 실력 차이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게 우선 조선의 통일사용원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중에 뭐 문전인이 해가지고 이게 싸움 붙자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보단 차라리 구체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필담을 중시하는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중구 같은 사람 돌아와가지고 화국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막 그 책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가장 일본인식의 최고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다다른다는 거. 그 당시에 개미통신사의 정사 조음에 다 일본 사람들이 그린 겁니다. 겸가당회의 좌장인 기무라 겐카도 본래 이 사람은 양조장을 건설하는 상인이기도 한데 화가로서 말이죠.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모임을 주도하고 또 많은 시민묵객들 오면 술 대접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문화인들의 살롱을 주도했던 인물이고요. 그 중에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 선임인데, 성년대, 저 사람도 참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통일사행원들하고 중간에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중에 성대중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짓는 모임이에요. 시를. 한시를 주로 아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경가당에서 시를 짓는 모임을 그린 그림이에요. 경가집도. 요 그림은 이제 아까 말한 기무라 겐카도라는 사람이 직접 그린 것이라는데 요런 다실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한시를 주고받는 창화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요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원중 성대중에게 전달하게 되고 여기에 조선에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우리나라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가 중국과의 어떤 교류를 나타내는 막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일 간의 문화 교류를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일본에 대한 어떤 지식이 축적되게 되고, 그것이 어떤 양적인 축적이 되면서 나중에 어떤 일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일본에 관한 지식 중에서 조선 전기에 특기할 만한 책으로서는 아까 본 신숙주의 해동제국기,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귀향했던 강항이라는 사람이 지은 간양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두 책은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학이라고 하는 그걸 성립했다면 가장 밑바닥에 바탕이 되는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통일사행원들 일본 갈 적에는 일본에 관한 어떤 사전에 예습하는 그런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또 사전에 다 읽어보는 그런 필독서가 이 두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통일사행원들 일본 가가지고 돌아오면서 지은 일본 사행록이라는 책은 대체로 한 3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기, 사행 가는 과정을 다 일기체로 적은 사행 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일본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창수록, 시문을 주고받던 창수록, 그 다음에 자기가 듣고 보고 온 견문을 정리한 문견록,
요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세 개를 다 갖춘 책도 있고 그 둘 중에 한두 개만 있는 책도 있고 한데 가장 완벽한 형태는 그 세 가지를 다 갖춘 것이고 그거를 이제 뭐 그게 기본 형식인데 그 중에서도 이 문견록은 일본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정보 보고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정에도 보고하는 것도 주로 이제 문견록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청나라 연행사들은 그 문견 별단이라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이제 주로 서장관이 그걸 정리해가지고 조정에 보고하는 것이 그 문견 별단하고 이제 문견록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 일본 주식의 축적 과정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동제국의 간양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행원들이 계속 갔다 오면서 문견록을 통해 가지고 더 추가를 하게 되고 더 심화하게 되고 더 체계화되는 그런 형태로 일본에 대한 지식이 이제 더 축적돼 가게 됩니다.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이고요. 그 다음에 강항의 간양록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미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원중거라는 사람이 요 경기도 그 양평의 그 지평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서울 출신입니다. 이 사문사들은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서울 출신들인데 하여튼 이 사람이 뭐 다른 주소를 별로 남긴 게 없어요.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고 서울 출신이니까 벼슬도 높이 하지 못했지만 일본 갔다 와서 중요한 정말 이 귀한 책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성사록 화국지 일동조화란 3부작의 책을 짓는데 이거는 이제 사행 일기고 요거는 문견록에 해당하고 요거는 창수록에 해당하는 그건데 그걸 각각 독립된 책으로 3부작으로 따로따로 저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특히 화국지는 말이죠.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일본 국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연암일파, 연암박지원 그룹의 현재 서울의 파고다공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시사, 연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사가 형성이 되는데 그 시를 주로 이제 파고다공원에서 모여가지고 막걸리 마시면서 시를 짓고 해가지고 그 시사 이름이 백탑시사입니다. 백탑시사. 백탑시사가 주로 연암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그룹인데 다 그 그룹 멤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한참 나이가 한 20살이나 더 어린 이덕무하고 원중구하고 제일 친하게 지냈어요. 또 둘 사이 인척 관계도 있고. 그 이덕무도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 고정학파, 백과전서파의 실학자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 정조대에 통신사에 있으면 나는 반드시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북경에는 2번이나 갔다 왔죠. 일본에도 가고 싶어 했는데 그러면서 청년국지라고 하는 책을 새로 만들기도 했어요. 일본에 한 가지도 안 했으면서 주로 원중구의 화국지를 보고 이를 만들었는데 이건 역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요 두 개에서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그 책 이름이 말이죠. 굉장히 둘 다 굉장히 우호적인 혹은 가치 중립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일본을 화라고 불러주는 것은 굉장히 좋게 불러주는 거예요. 보통 왜라고 그러죠, 왜. 조선시대는 일본 가면 다 왜라고 그랬어요. 왜란, 왜구, 왜적, 왜노, 다 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도 왜나 화나 그게 다 발음이 똑같거든요. 글자는 다르지만. 그래서 나중에 왜를 전부 화로 바꿉니다. 우리는 왜간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화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음식도 화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화로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일본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그래 부르는데 우리가 굳이 그걸 또 왜로 바꿔가 불러줄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입니다. 상당히 실용적이고 개방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더 나아가서는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반영하는 책 이름이에요. 조선시대 이런 류의 일본을 화라 불러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례가. 그 다음에 청년국이라고 하는 청년이라는 잠자리를 뜻하는 한자인데요. 일본의 국토 모양이 잠자리를 닮았다 그래요. 일본 고대부터 스스로를 청령이라고, 잠자리처럼 생긴 나라라고, 일본 고대부터, 일본 고사기란 책에서부터 일본을 청령이라 부른 지명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말이죠. 그냥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그대로 나도 불러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굳이 양자를 좀 둘 다 이제 그야말로 일본 인식의 최고봉이라고 해서 수준 높은 일본 국지인데, 굳이 양자를 좀 비교하면 화국지가 좀 더
간향록과처럼 어떤 역사의식이나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념적인 그런 측면이 좀 남아있는 데 비해서 또 역사적인 역사, 이념, 사상, 철학을 좀 더 중시한 측면이라면 청년국주는 해동제국기처럼 굉장히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양자를 비교할 수는 있겠습니다. 요 일본 사람들이 그는 원중국의 초상이고요. 화국지. 요거 내가 일본에 있는 거를 제가 발견해가 복사해 와가지고 국내에서 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지금 화국지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논문마다 한 50편 정도가 발표되고 했는데 최근에 저도 그걸 한번 기회가 있어서 정리해가지고 원중고 조선의 일본학을 열다라고 하는 그 단행본을 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그 당시 이 책을 조선에서 와서 사간 사람이 그 도쿠도미 소호라고 일본 근대의 그 아주 대표적인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 이 책을 자기가 보고 한구지 진정야라 정말 드물게 보는 보배로운 서적이다라고 하는 메모를 책 표지에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동무가 지은 청년국지 저건데 저것도 굉장히 아주 요령 있게 잘 정리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의 수준에 와서는 이제는 그야말로 그동안 쭉 그 통신사 행원들에 의한 한 150년간에 걸친 그 왕래를 통해서 축적된 견문록,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면서 어떤 그 질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를 일본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체계화된 그런 어떤 지식 수준에 도달했다. 그래서 하나의 일본학이나 학문 영역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에 청나라에 대한 학문을 이제 북학이라고 그러고 또 서양 유럽에 대한 학문을 서학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교과서에도 다 이제 통용화된 시민권을 얻은 그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일본학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북학, 서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학하게 되면 북학이란 말이 생겨난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박재가의 북학이라는 책에서 나오게 되는데 박재가의 북학이라는 책이 이 원중고의 화국지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해요. 또 박재가도 그 원중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같은 연합일보 백태실사의 멤버들에게 해서 원중고에 가져온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지 그 교류에 대한 이야기나 정보나 이런 걸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화국지 이런 것은 이 그룹들에서는 다 돌려본 책인데 그 화국지의 여러 가지 체제나 내용하고 북학이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북학하게 되면 맨 먼저 홍대용이 제일 위에 있는데 홍대용이가 청나라에 처음 들어간 것이 1765년입니다. 65년에 처음 가가지고 이제 북경에 가서 이제 중국의 문사들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뒤로 이제 몇 차례 가면서 소위 북학의 돌풍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그 사람이 지은 연행록, 그런 사행록도 세부가 있는데 그것도 3부작으로 이렇게 각각 나눠놨어요. 한글로 지은 얼병연행록도 있고 이렇게 3부작으로 나눠. 그 3부작으로 한 것도 원중고의 3부작에서 힌트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간 시점이 원중고가 일본 가기 1763년이에요. 그 다음에 홍대영이가 처음으로 영경에 북경에 간 것이 1765년이에요. 홍대영이가 원중고보다 2년 뒤에 갔다고요. 2년 뒤에 가면서 홍대영이가 이룩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업적을 보면 원중고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 형식이나 이런 체제 면에서도 비슷하고요. 그 3부작으로 만들어낸 거라든지. 그래서 이 북학과 일본학을 비교하면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볼 적에는 오히려 북학이 원중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상당히 좀 더 깊이 파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화국지의 수준을 좀 보게 되면 일본에서는 현재 서양인으로서 일본에 대한 연구를 한 일본론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또 서양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소위 말하는 일본론, 일본 문화론,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고 예민하고 또 그런 책들이 많이 팔려요. 그래서 뭐 일본론, 일본 문화로 쓴 책들이 수백 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그 이어령 씨의 그 축소지향 일본이라는 책이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이고 소위 그 3대 일본론 중에 하나에 난 당연히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뭐 베네딕트 루스의 뭐 국가와 칼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게 유명한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수준이 훨씬 높거든요. 이어령 선생의 책이.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축소지향이라는 그 말에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 전체적인 주제가 한마디로 하면 일본은 그 아주 그 세밀하게 정밀하게 들어가는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인데 그 하다가 나중에 확대 지향으로 나가면 꼭 전쟁을 일으키고 국제사회의 문제화가 되고 국제질서의 파괴부분이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냈으니까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이어령 씨의 그 책을 굉장히 그 막 평가를 잘 안 해주려고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하는데 그러나 뭐 이어령 씨의 그 책은 뭐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그런 참 날카로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그 아까 뭐 루스 베네딕트 이야기하지만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 2차 대전 전에 그 미국이 국책 사업으로 이제 적국이고 앞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될 관리해야 될 나라니까 그거를 좀 연구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여자 인류학자에게 그 40대 여자 인류학자에게 맡긴 책인데 그거는 일본만의 특징이 아니고 중국 한국의 특징이라 해도 비슷한 공통되는 요소들이 다 일본의 특징으로 서술되어 있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허점들이 많이 있는 책인데 하여튼 서양인들이 그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그게 있어요. 좀 시기로 올라가가지고 왜 서양인이 쓴 일본론 중에 가장 뛰어난 책이 그 시볼트가 쓴 일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뭐 지금 있는데 본래는 국적은 독일이에요. 근데 이제 좀 숨겨가지고 네덜란드 국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나가사키에 있는 그 네덜란드 상관에서 한 7년간 있으면서 하고 나중에 일본인 유녀하고 결혼도 하고 딸도 놓고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나비 부인 마담 버터플라이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주인공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한 7년 동안 있으면서 에도까지 몇 번 왔다 왕래를 하고 그래서 20권짜리 일본이라는 책을 짓는데 저게 뭐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 쓴 일본론 중에 가장 뛰어난 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 사람은 나중에 유럽에 돌아가가지고 추방당하죠. 일본 지도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추방당해가지고 이제 당하는데 네덜란드 돌아가가지고 라이덴 대학이라고 그 대학교에 유럽에서 동양학, 특히 일본학에서 최고 권위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라이덴 대학입니다. 라이덴 대학이 일본학과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거기에 시볼트 기념관도 있고, 자료실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그거 있는 대학이고. 그래서 유럽에서 한 해에, 지금도 있는데, 한 해에 일본학 연구자에게 주는 최고상이 시볼트상입니다. 그리고 일본 나가사키에 시볼트가 있었던 여러 가지 거 가서 일본 사람들 가르치기도 해요. 본래 의사니까 의학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학원 명롱숙이라고 하는데 그 쑥도 지금 다 남아있고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맺는 게 나가사키 주립대학이 있어요. 현립대학. 나가사키 현립대학은 옛날까지는 나가사키 현립대학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름을 시볼트 대학으로 바꿨어요. 현립대학 이름을 시볼트 대학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볼트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옛날에 미국으로 주일 대사했던 라이샤보 교수보다 더 높이 평가한 인물이 시볼트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시볼트가 쓴 일본의 일본 국지죠, 일종의. 그 수준보다 저는 원중국의 화국제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시볼트 또 이 조선에 대해서 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가지고 논문도 좀 몇 편 쓰기도 했는데, 결코 화국지의 수준이 시볼트의 일본에 못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화국지, 청량국지는 충분히 일본학이 성립됐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제가의 북학이 화국지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시볼트가 쓴 일본 표지인데, 여기에 비교를 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행은
뭐 우리가 전해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통일상을 통해서 일본 문화가 조선에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됐고요. 막 그것이 조선 후기의 어떤 문화 발전에도 막 일정한 정도의 그 자극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행원들이 적은 일본 사행력이 현재 한 40여 종 현재 전하고 있는데, 당시 일본에 관한 정보서 또 문화견문록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서적들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26개 정도의 종류의 책이 들어오게 되는데, 다양한 주제를 갖춘 책들이 전하게 되고, 그 중에서 뭐 화한 삼제도의 왁간 삼자제 같은 그런 백과전선적인 책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끼치는 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유학 중에 그 고학파 유학이라는 거 있는데, 그 고학파 유학이 우리나라에 이제 요 개미 사행을 통해서 이제 주로 전달되게 되는데, 그 실학자들 중에 일부가 남인계 실학자들이 특히 그 다산 정약용이 일본 고학파 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노느 고금주라고 하는 논에 관한 최고의 어떤 주석서에서 그 일본 그 고학파의 다자이 슌다이의 그 주장들을 상당히 많이 수용하게 되는데, 요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업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고학파 유학자의 대표적인 일본의 유학자 이토 진사이, 오규 소라이, 다자이 슌다이. 다산 정약용이 본 것은 다자이 슌다이가 지은 노노 고운 외전이라는 책을 강진에서 유배 중에 보고 노노 고금주란 책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예. 이 통신사행의 어떤 문화교류의 어떤 뭐 역사적 의미를 좀 정리해 보게 되면, 하여튼 그 통신사행이 통과하는 한 400명이 넘는 그 대규모 인원이 말이죠, 일본 혼수의 그 절반 이상을 가로지르면서 다양한 그 문화 교류를 하게 되죠. 그것은 당시의 쇄국 체제 하에 있었던 조선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서적을 비롯한 그 문물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요. 또 양국 교류한 양국 학자들, 또 뭐 문화인들, 이런 민중들 사이에 있었던 교류는 어떤 뭐 국경이나 뭐 이념이나 민족을 넘어서는 그러한 순수한 어떤 인간적으로서의 어떤 보편적 교류를 하는 양상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진 그런 교류의 수준이나 내용은 그야말로 국경과 그걸 넘어서는 그런 어떤 동아시아 문예공화국 혹은 동아시아 학예공화국으로 불리는 그런 정도의 의미 있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동아시아 공동체, 뭐 유럽연합처럼 말이죠, 그런 좀 가치 있는 그런 어떤 미래상의 어떤 하나의 선행 모델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을 허브로, 서울을 서브로 하면서 일본으로 파견된 통신사, 또 중국에 파견된 연행사, 정식 명칭은 부경사인데요, 그 연행사, 이것은 동북아시아에 있어가지고 한중일 삼국에 있어가지고 어떤 정보 통로, 또 어떤 문화의 교류에 고속도로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서울이란 것이 동북아시아 문화 교류의 하나의 매개, 수도, 허브의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동아시아의 어떤 미래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역할에 중요한 하나의 그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연행사가 요력하게 되고요. 또 이제 통신사가 요력하게 되는데, 이 양자 간에 직접 교류가 없었으니까 전부 다 이 교류가 다 서울을 통해서 이렇게 왕래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동아시아 문화 교류에 하나의 허브 역할을 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